자, 그 다음에는 9번째 줄부터는 이제 전개 일부분인데, 전개가 워낙 커서 전개를 1, 뭐 2 이렇게 숫자를 붙이고 있으니까 다 같은 전개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평소에 9번째 줄입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없어서 운종가라고 해서 지금의 뭐 서울 거리로 딱 나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 여기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변씨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허생이 변씨를 만나서 이제 길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을 10,000금만 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되게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되게 큰 돈, 이 당시엔 정말 큰 돈인데 이 큰 돈을 빌리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돼서 이게 아니라 나 시험해 볼 것이 있으니까 당신한테 돈 10,000냥만 빌릴까 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죠. 가가지고 부잣집 가가지고 나 좀 시험해 볼 게 있는데 한 1억만 빌려주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허생의 비범함, 보통 사람 같지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막 조아리고 막 비굴하게 하면서 했을 텐데 전혀 허생은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10,000금을 내주었다. 이 사람도 되게 특이하죠. 이 변씨라는 사람은 그러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10,000금, 그 자리에서 그 큰 돈을 그냥 내줬대요. 이거를 봤을 때도 변씨가 배포가 남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64페이지까지가 되겠고, 그다음 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씨의 집에 자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꼴을 보니까 영락없는 비렁뱅이, 그러니까 거지 같았어요. 왜냐하면 허리에 둘은 실띠에는 술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신발은 뒤가 다 됐고, 그 다음에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너무 꾀재재했어요. 그리고 코에서는 콧물이 줄줄 났어요. 그래서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이라는 거는 몹시 놀라서 허생이 가고 나서 몹시 놀라서 이제 물어봤어요. 변씨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다시 와서 이제 PPT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거지처럼 보이는, 거렁뱅이처럼 보이는 허생에게 두 말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준 게 너무 놀란 거죠. 저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 큰 돈을 빌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대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변씨가 되겠죠. 변씨께서는 저 사람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평생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큰 돈을 함부로 주고 나서 어떻게 이름도 안 물어봅니까? 보통 이름이라도 물어봐야지. 아니면 뭐 계약서를 쓰던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물어보니까,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그랬더니 변씨가 대답을 하죠. 아니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 무릇 남한테 무언가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하고 나는 이렇게 얼마나 신의가 있고 나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자랑을 했을 텐데 그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11번째 줄 뒤에를 보면,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형색은 꾀재재하나, 그러니까는 겉에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꾀재재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손님은부터 기색이 없었다까지 보면은 이때 보면은 그 손님이 겉모습은 별로였지만 하는 말과 이런 게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았다 하면서 이 부분은 변씨가 파악한 허생의 남다른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변씨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서 그 범상치 않은 허생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된 사람이라면, 속물이란 뭐냐면 세속적인 거, 돈에만 신경 쓰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가 시험해보자 하는 것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닐 거고, 나 역시 그 손님에게 테스트를 해보려는 것이다 하면서, 거기 나와 있죠. 여기 PPT에 나와 있지만,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10,000금 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하면서 되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변씨라는 사람이 되게 대범한 사람이에요.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뭐하러 이름을 물어보겠는가 라고 하면서 되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망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8번째 줄 하는 겁니다. 다시 PPT 화면에 나와 있지만 안성 지방이 우리 여기 근처가 안성이죠.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있고 삼남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세 지역을 말해요. 그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 여기도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에 안성은 지금도 안성이 그렇지만 안성은 당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허생이 어디로 갔냐면 안성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경제와 문화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삼남지방이라고 했으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다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줄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이런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에 곱절 한 두세 배 되는 가격으로 모조리 사드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에 쓰는 거냐면 연회 혹은 막 축제 뭐 파티를 열거나 혹은 제사할 때 쓰이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모두 다 사드렸어요. 그래서 허생이 그 다음 21, 22번째 줄 잘 따라오세요. 허생이 과일을 모두 다 사재기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길목이 되는 안성 지역에서 모든 걸 샀으니까 모든 물류가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류를 다 빼앗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나 연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지나자 여기 나와 있죠. PPT 부분도 23번째 줄입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은 오히려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게 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라의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취약해요. 왜냐하면 이 허생이라는 사람 혼자서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경제가 되게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무역이 발달했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올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아마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허생이 만약에 2배로 샀으면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20배로 그걸 다시 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그 다음에 밑에 줄 25번째 줄입니다. 겨우 망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하면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25에서 26번째 줄. 그래서 당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 얼마나 취약하면 그리고 연회와 제사 같은 허례허식이라는 거 뭐냐면 필요 없는 거. 꼭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에 꼭 체면을 차리는 거를 허례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풍속을 비판하는 관점.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사 지내고 뭐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말총을 다 걷어들였다. 그래서 말총이라는 거는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을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 성인 남성들에게는 필수품이었던 갓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거두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그 머리를 싸매는 그 망건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 값이 10배로 치솟았다. 그러면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전개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변 씨에게 빌린 만냥으로 물건을 사재기해서 큰 이익을 거둔 허생. 그래서 허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과일을 사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말총을 사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10배 이상을 벌었으니까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만냥이었다가 10배를 벌었으니까 10만냥. 그 다음에는 10만냥이 10배니까 100만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전개 일부분인데 여기까지 나왔던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허생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들과 그 자리에 있던 자제들과 손님 같은 경우에는 술이 빠진 실띠, 그리고 자빠진 갓신, 그 다음에 자빠지는 이제 뒤축이 없어진, 달아버린, 뭐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허름한 도포 등을 보고 허생을 거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렁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렁뱅이라고 여겼는데 보통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인물을 평가한 거죠. 그래서 겉모습만 봤을 때는 거지 같으니까 돈을 왜 빌려줬어 하면서 막 변 씨한테 물어봤어요. 하지만 변 씨는 어땠냐면 간단한 말, 그리고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이 없는 기색을 보고 허생이 재물욕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변 씨 같은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아주 비범한 안목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 씨는 알아본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고 이야기한 걸 보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다 선생님이 놨었는데 이 뒤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생과 변 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처지인데 대뜸 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면서도 굉장히 당당해요. 그러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아. 우리 보통 같으면 누구한테 부탁할 것이 있거나 돈을 빌릴 때 선생님하고 배웠잖아. 앞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 중에 부탁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탁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허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걸 다 지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잃지 않았고, 이때 허생은 어떤 이제 인물 유형이냐면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양반들이 예전에는 돈이 많았지만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되게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 씨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근데 처음 본 허생에게 큰 돈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매우 대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 되어 있지만 그 계층 중에서도 가장 밑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돼요. 근데 여기 선비였던 허생은 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굉장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진짜 좋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허생의 상행위. 상행위는 뭐 사고 파는 행위라고 하면 알 수 있겠죠. 사고 파는 행위에 담긴 현실 비판입니다. 상행위를 보면은 처음에는 과일을 독점해서 과일값이 10배로 뛰어서 온 나라가 제사와 잔치를 치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말총을 독점해서 만건은 이마부터 두루는 요걸 이제 만건이라고 하는데, 혹은 여기 뭐 상투 트는데 이 부분도 만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매는 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건이 값이 뛰어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뭘 비판할 수 있냐면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매우 경제가 작아요. 그리고 취약한 유통구조가 다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안성이라는 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만 있으면은 유통구조가 딱 다 잡히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경제 규모가 작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돈 갖고 좌지우지 할 만큼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값이 아무리 올라도 과일, 말총을 사들일 정도로 제사나 의관 등의 예법에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 안 메고 다니면 어때요? 또 하나는 제사 좀 안 지내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10배가 뛰건 아마 100배가 뛰었어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허례허식, 그러니까는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전에서 박지원은 이런 부분을 허생을 통해서 아마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대 현실을 우리 앞부분에서 포인트에서도 잘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이 부분은 6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5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66페이지 5번째 줄 보면은 허생이 이번엔 늙은 뱃상공을 찾아가서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태풍을 만나서 서쪽으로 사흘 갔는데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 그리고 일본의 장기도 정도, 중간 정도 될 겁니다 하면서 어느 무인도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곳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하면서 매우 살기 좋은 곳 혹은 이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나무가 절로 핀다? 과일도 절로 익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슴이 떼를 지으니까 사냥도 할 수 있고 또 물고기가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는 소리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고 사냥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상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줄. 그래서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라고 했습니다.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실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탄식을 했냐면 이 부분 나와 있죠.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허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작았나 봐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섬의 규모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것만 본다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상국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포부가 매우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땅이 작아서 아쉽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였잖아요. 그래서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라고 했더니 허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만 있다면 사람이 절로 모이게 마련일세.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거는 논어라는 책에서 2인편에 해당하는 부분에 덕불 고필 유릴이라는 부분을 보면 덕이 있는 자는 고독하지 않으며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이 부분은 허생의 유교적 사상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를 섬기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른을 보면은 공경해야 되고 스승님께 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허생이 비록 지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장사는 사실 산업공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사대부, 유교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선비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번째 줄.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지금도 있죠.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마을에 고을과 군에서 군졸 이제 경찰들을 막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은 떼지어서 사람 해치고 재물 빼앗는 거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이 얘기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적이 됐는데 도적이 된 사람들을 고을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도적들도 마음대로 나가서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괴수라는 거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이제 달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000명이 천금을 털면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이라고 친다면 너네가 1000만 원을 만약에 털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에 한 양씩 돌아갔죠. 매우 적죠. 되게 많은 돈에 천금이라는 걸 했는데 1000명이서 같이 갔으니까 한 사람당에 1금밖에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적은 이익이죠. 그러면서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네 밭대기라도 있는가? 이 얘기는 밭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도적들이 코웃음을 치죠.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을 보면 나와 있죠. 아니 밭이 있고 내가 아내가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위험하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평범한 양민은 그냥 서민들의 삶을 살지 못해서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양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도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부분도 보도록 합시다. 16번째 줄. 그래서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마련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끼리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렇게나 놔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일도 없을 것인데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20번째 줄을 보도록 합시다.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원해요, 그런 생활을. 근데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하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밭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자네들이 명색이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인데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하는가 하면서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라고 하면서 화면에 보면 허생이 도적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경제적 기반, 요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뒷부분을 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24번째 줄, 67페이지 24번째 줄이요. 그래서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하면서 화면을 보면 허생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누가 갑자기 도적들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양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습니다. 아니, 약속을 진짜 지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69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했더니 허생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있는 힘대로 한번 다 지고 가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100냥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돈 100냥을 짊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을 통해 도적들이 오랫동안 굶주린 백성, 그러니까는 많이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이 100냥을 들고 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먹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